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생방송 시작합니다. 저는 시청자분들과 1시간 동안 방송 함께할 진행의 아나운서 이송입니다. 오늘도 정말 영양 가득한 그런 시장 이야기 또 풍부한 종목 이야기 가득 채워서 가지고 왔으니까요. 1시간 동안 생방송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오늘은요, 여러분들을 위한 이벤트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온라인 무료 특강을 저희 이번 주 토요일 날 강연을 해드릴 예정인데 함께 해주시는 전문가님이 이 온라인 특강에서 공략해 주시는 종목들, 그다음에 굉장히 성적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뿐만이 아니라 시장이 어떻든 우리가 조금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매매법, 투자법까지 함께 알려주시고 계시니까요.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여러 가지 혜택들 한꺼번에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 통해서 팍스 통신망 함께 해주시면 되니까요. 지금 빠르게 방송 시청과 함께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먼저 조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사실 우리 증시 강하진 않지만 그래도 주 초반부터 빨간불을 켜주긴 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매도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이 조금은 불안한 점일 것 같은데 이 흐름이 과연 어떻게 이어질지 우리 시장의 반등이 시작이 될지 전문가님과 함께 그 정답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바로 모시고 올게요. 오늘 장자방 전문가님 모시고 왔고요. 전문가님 오랜만에 뵙네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과도 인사해 주실까요? 예, 안녕하세요. 장자방입니다. 명절 연휴가 낀 바람에 저는 2주 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근데 우리 요 명절 연휴 기간 동안 안에 큰 일이 하나 있었죠. 미국이 금리를 처음으로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금리에 관한 얘기를 조금 드리면서 공략해 볼 만한 종목들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가지 제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면 온라인 특강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하고 뵐 수 있는 아마 마지막일 것 같아요. 예, 제가 다음 주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온라인 특강을 통해서 팍스TV에서 여러분하고 만나 뵐 수 있는 게 제가 다음 주까지 마지막 방송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한 4년 가까이 진행을 했는데 다음 주 월요일이면 제가 마지막 방송을 하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여러분하고 특강을 함께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만나 뵐 수 있는 게 요번이 마지막이고 제가 이제 방송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출연을 마무리하게 되기 때문에 마지막 기회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언젠가 사람의 만남이 있으면 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드려왔는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이 여러분이 저랑 함께 할 수 있는 마지막 방송 기회이고 9월 말일 날 저는 마지막 방송으로 여러분과 인사를 드리게 되니까요. 이제 장자방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투자 인사이트 그리고 시장을 바라보는 눈 이런 것들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있는 건 이번에 온라인 특강에 오시는 분들께는 함께 공유가 될 것이고 오시지 않는 분들께는 더 이상 제가 팍스TV를 통해서 시황을 전달하지 않기 때문에 들을 수 없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온라인 특강을 진행하고요. 3시간 진행하는 중에 제가 1시간 동안은 현물 주식과 ETF를 이야기합니다. 그중에 드렸던 종목들이 제가 공개 특강을 통해서 온라인 강의를 통해 드렸던 종목들이 늘 성과가 좋았고요. 아마 이번에 잡는 종목들도 오늘 간단하게 안내를 하겠지만 상당히 바닥권에서 다지기가 좋은 종목들이라서 최소 10%에서 20% 정도 수익은 안정적으로 날 만한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한 7개쯤 제가 전달할 거거든요. 오셔서 각각 어떤 종목을 어디서 사야 되고 왜 그렇게 공략하는지 함께 좀 찾아가시면 좋겠다라는 게 첫 번째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 시장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죠. 급락과 급등이 계속 공존하는 시장이고요. 지금 현재 시장은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런데 주식으로 종목을 찾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께 대안이 될 수 있는 종목이 선물 옵션이라는 상품입니다. 선물 옵션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주식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편해요. 근데 얘를 안전하게 할 줄 아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온라인 특강을 통해서 9시부터 12시까지 1시간은 주식과 ETF에 관한 강의, 2시간은 선물 옵션에 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드리려고 하고요. 마지막 강의다 보니까 유종의 미를 거두고자 좀 더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그동안 아씨 내가 시간이 없어서 뭐 나중에 들어보지 뭐 매달 하는 건데 뭐 이렇게 미루었던 분들은 벌써 제가 지금 방송 출연한 지가 44개월, 45개월 차에 진행합니다. 거의 4년 가깝죠. 오랜 기간 동안 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이니까 시간 내서 참여하시기 바라고요. 아마 이번 9월 달에 강의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과 온라인을 통해서 만나 뵐 수 있는 시간은 없을 것 같으니까요. 시간을 꼭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마지막 여러분 기회입니다. 이렇게 온라인 특강으로 우리 전문가님을 만나뵐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데 마지막인 만큼 아무래도 전문가님이 정말 알찬 내용들도 종목들 가지고 오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대체 어떤 건지 한 번쯤은 꼭 들어라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을 수 있는 방법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번 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동안 진행을 하고요.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종목들부터 시작해서 또 선물 옵션이라는 투자 방법까지 한꺼번에 다뤄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한꺼번에 이런 모든 혜택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QR코드 통해서 여러분들 이 기회 가져가실 수가 있으니까 지금 서둘러서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말 놓치면 안 되니까요. 지금입니다. 지금 QR코드 활용해 보시고요. 시장 이야기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문가님, 오늘 시장이 뭐 빨간불을 켜기는 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어려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문가님은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예, 우리 저기 아나운서님께서 지금 네. 예쁜 색깔의 옷을 입으셨는데 네. 사실 저 정도가 돼야 이제 양봉이죠, 그죠? 이 정도는 돼야. 이 정도 색은 돼야 양봉이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약간 좀 검은 옷을 입었는데 음. 빨간 것도 아니고 파란 것도 아니고 어중간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시장은 좀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음. 우리 아나운서님의 옷 색깔 같은 양봉이 나오려면 아마 한 달쯤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좀 눌렀다가 올라가고 나면 다시 10월 중순 이후에 또 빠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10월 말쯤에서 저점이 잡히고 나서 11월, 12월 랠리를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아까 예고드렸던 것처럼 저는 다음 주까지밖에 출연하지 않기 때문에 이후의 시황에 대한 얘기는 생방송에서 더 이상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AS를 할 수가 없고 관리를 못 해드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온라인 특강에 오시는 분들께는 제가 관리를 꾸준하게 좀 해드리려고 애를 쓸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기회니까 들어오셔서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오늘 준비한 얘기들을 좀 빠르게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죠.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미국이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21세기 들어서 거창하죠. 네 번째 금리 인하를 했고요. 제가 간단하게 좀 표를 정리를 해봤는데 2000년 이후에 네 번째의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닷컴 버블입니다. 옛날에 여러분 2001년도, 2000년도일 때 www.com 이런 무슨 닷컴만 얘기 나오면 다 미친 듯이 상한가가 된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이때 엄청나게 올라가는 이 주식을 보면서 내가 주식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야 내가 지금 닷컴 주식이 없으면 이거 바보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끝까지 추격하면서 돈을 버신 분은 상관없는데 꼭지에 물려가지고 다 죽는 분들이 꽤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당시에 닷컴 그리고 통신사가 무지하게 올랐던 시기였고요. 이후에 어땠냐면 이때가 2001년 1월인데요. 이때 시작해서 2년 반 동안 금리가 첫 번째 출발점이 얼마였냐면 6.5%였습니다. 밑에 보시면 보이실려나 모르겠네요. 6.5%에서 출발해서 금리가 왕창 빠져가지고 몇 프로까지 빠졌냐면 얘는 1%까지 빠졌어요. 그러면 5.5%의 금리가 인하됩니다. 여기 밑에 보이실까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언제냐면 2007년, 2008년 금융위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잠깐 생각해 보실 게 있는 게 금융위기가 터지든 닷컴 버블이 터지든 뭐가 터질 때 금리가 높았을 때는 금리를 인하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고금리야. 근데 만약에 경제 위기가 생겼어. 갑자기 무슨 버블이 생겼어. 그때는 뭐 하면 돼요? 금리를 낮추면서 돈을 싸게 빌려줄 테니까 이 돈 갖다가 주식에 투자해라. 이 돈 갖다가 기업에 투자해라. 이 돈 갖다가 내가 사업하는 거에 투자해라. 내가 그렇게 어떤 실물 가치에 투자할 수 있는 돈의 금리를 점점점 다운시킨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금리가 싸니까 돈을 빌려다가 투자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죠. 그런데 만약에 금리가 높아지면 돈 빌려다 투자하는 게 어렵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만약에 10억을 대출받는다고 계산할 때 요즘에 DTI랑 DSR 때문에 원리금 균등 상환인데요. 보통 평균 3.8%에서 4% 정도 금리 기준으로 보면 10억 정도 빌리면 한 400만 원 정도 매달 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4%일 때 10억인데 만약에 8%면 얼마일까요?
그러면 나는 800만 원 내야 되고요. 12%면 월 1,200만 원씩 갚아야 되는 거 되게 차이가 크겠죠. 그런데 만약 지금 4%짜리가 2%가 돼서 한 달에 200만 원만 내면 내가 10억 빌릴 수 있다면 여러분 빌릴까요? 안 빌릴까요? 저는 100억이라도 빌릴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왜? 그 돈 갖다 투자해서 내가 그거보다 더 많이 벌면 되는 거잖아요. 금리가 높다면 부담스럽기 때문에 많이 못 빌립니다. 자, 그럼 보세요. 2007년, 8년 금융위기가 오면서 주식시장이 완전 박살났습니다. 혹시 경험을 하셨나 모르겠는데요. 제가 주식을 시작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금융위기를 처음 겪어봤습니다. 와, 무섭더라고요. 박살나는 거 보니까. 매일매일 가면서 막 하한가 가고 난리법석 지기는데 저도 이때 주식을 처음 시작해갖고 얼마 안 돼서 불과 한 1, 2년 안 된 시기에 만났었는데 왕창 빠져가지고 제 원금의 마이너스 반토막은 더 났죠. 그래서 아주 하루하루가 굉장히 괴로웠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한미 통화 스와프, 미국과 일본과 한국이 3국이 뭐였냐면 달러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공동 지급보증할게라고 하면서 달러 스와프를 하면서부터 이때부터 뭐가 됐냐면 서로 간의 외환에 관한 부분이 관리가 됐고 리스크 관리가 됐고 동시에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합니다. 2007년 9월 달부터 2008년 12월까지 1년 4개월 동안 금리 인하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가 됐냐면 5.25% 기준금리예요. 5.25%짜리 기준금리가 여기 안 보이지만 써드릴게요. 5.25에서 이게 얼마 가냐면 0.25가 됐습니다. 5%가 떨어졌습니다. 앞에는요 6.5%짜리가 얼마가 빠졌냐면 1%. 그럼 얘는 5.5%가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많이 빠졌죠. 근데 우리가 또 기억할 만한 게 뭐냐면 2020년 코로나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박살났죠. 이때 금리가 몇 프로였냐면 얘는 금리가 좀 낮았습니다. 2.25%입니다. 여러분 밑에 화면에 있는데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이거 위로 써놓을게요. 그냥 2.25%인데 얘는 코로나 때는 봐봐. 왜 여기 앞에는 6.5%대가 닷컴 버블이고 그다음에 금리 인하, 금융위기 때는 5.25%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때는 2.25밖에 안 돼. 금리가 안 그래 낮아. 근데 이걸 어떻게 낮췄냐면 이때 트럼프 대통령이었죠. 야, 정부가 지급할 때니까 대출 받아서 주식에 투자해라. 기업에 투자해라. 기업들 쫄지 말고 나가서 사업해. 돈 빌려줄 테니까 팍팍 밀어줄 테니까 사업해. 멋있게 금리 인하를 왕창 무제한 채권 매입을 얘기하면서 무진장 돈을 풀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요? 그 미친 듯이 급등을 했죠. 2020년 우리가 3월 달로 기억하거든요. 3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돈 무제한 풀고 채권 무제한으로 다 사줄 테니까 괜찮아. 나한테 채권 맡기고 돈 빌려다가 사업 마음대로 해. 그랬더니 2020년 3월 달 저점, 3월 19일입니다. 저점을 찍고 나서부터 2021년 바로 다음에 1월 둘째 주까지 시장은 미친 상승을 하고 그게 꼭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억하는 이유가 2020년에 코로나 터졌고 21년도 1월 둘째 주에 사상 최고가였거든요. 코스피지수 3,000포인트 넘었으니까. 근데 제가 1월 첫 주에 박스비에 대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상 최고가를 찍을 때 저는 들어왔기 때문에 주식하시는 분들은 막 거의 어깨 뽕이 이만큼 들어갔을 때였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시장 조정 온다. 여러분 흥분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했더니 저 혼자 왕따 됐었어요. 왜냐하면 이 주식이 뭔데 이제 들어와가지고 장 빠진다고 얘기해. 이 상승장에, 이 급등장에 주식 안 하던 사람들도 주식을 막 할 때였으니까요. 2020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 드리고 나서 딱 일주일 지나고부터 장이 빠지기 시작해갖고 얼마 빠지냐면 1년 반 동안 빠졌습니다. 그런데 장자방은 여러분께 손에 끼쳤나요? 안 끼쳤습니다. 그때에 지수가 빠지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순환매 종목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리 얘기를 그래 드리는 거고요. 자, 그랬더니 어때요? 2.25%짜리가 0.25가 죽을 때까지 왕창 빼버립니다. 그랬더니 그 증시가 다시 올라가죠. 자, 근데 이번에 그러면 증시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자, 증시가 빠져서 금리를 인하시켰고 그 돈이 증시로 들어왔고 사실은 우리가 주식을 하는 사람이니까 증시가 빠졌나 올랐나를 얘기하는 거지. 정부 입장에서는 주식시장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건 사실 별 관심 없어요. 뭐냐면 경기가 살아나느냐 안 나느냐, 기업이 도산하느냐 살아있느냐. 기업이 살아있으면 주가는 당연히 올라갈 거고 우리는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니까 기업이 생존하고 기업이 성장하면 주가가 오르는 그 이익을 먹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야
돈 좀 풀어 그래야 주식 돈 벌 수 있잖아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투자자의 관점이고요. 정부의 정책 결정권자면 제가 만약에 대통령입니다. 제가 만약에 금융 정책을 결정하는 결정권자라면 저는 주식 시장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 시장과 기업이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것이 결정권자의 할 일입니다. 맞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죠. 근데 보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급등을 하고 나서 시장이 쭉 갈 때 너무 돈이 많이 풀리니까 야 이거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뭐 할까요? 다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 유명한 우리 파월 할아버지가 맨날 뭐라 그랬죠? 인플레이션을 몇 퍼센트, 2%의 명목 2%의 인플레이션에 맞출 때까지 내가 금리를 인상할 거야 라고 계속 얘기하다가 2%가 넘었죠. 3%대가 넘어가니까 실질 금리를 얘기합니다. 실질 금리는 뭐예요? 우리가 단순하게 인플레이션율 2%에 맞추려고 들면 적정가치 맞추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것저것 빼고 요래조래 해가지고 요 정도면은 그래도 2%라고 봐주자라고 하는 말이 안 되는 이상한 셈법을 부리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번 상승이 되게 오랫동안 끌고 올라왔지요. 그랬더니 얘는 24년 9월 요때부터 지금 금리 인하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요번에 얼마가 빠졌냐라고 보시면 0.25%를 인하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여러분 참고적으로 알고 계실 건 얘들은 움직이는 거 0.25씩 움직이고 0.5까지 움직이는 경우는 드물어요. 이해했습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금리가 올릴 때 0.5, 0.75까지 점프하면서 올릴 때가 있었잖아요. 이게 통상적으로 너무 시장에 좀 내가 빠르게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효과를 내야 되겠다라고 할 때 보통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딱 연휴가 끝나자마자 미국이 0.5%를 인하. 그럼 보세요. 지금 2021년도에 한국은요. 기준금리가 0.5%였습니다. 그리고 쭉 올라와서 지금 3.5%에서 2023년부터 쭉 동결하고 있지 추가로 올리지도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미국장을 보시게 되면 2021년도에 0.25에 유지하다가 22년까지 쭉 1년간 유지하고요. 22년도부터 올리기 시작해서 미친 듯이 올려서 얼마까지? 5.5%까지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5.5를 5%로 내린 거예요. 그러면 얘가 다시 꺾여 내려오는 이 구조라면 최소한 얼마 정도까지 내려갈까요? 라고 만약에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제 개인적인 의견은요. 최소한 3.5에서 2.5% 여기 내려갈 때까지는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통상 얘가 소요되는 기간을 보시게 되면 시즌 1에는 2년 반 동안 5%를 금리를 내렸고요. 그다음에 시즌 2에서는 1년 4개월 동안 5%를 내렸습니다. 그다음에 시즌 3 우리가 거시기 코로나 때 그때 8개월이었죠. 그 기간 동안 몇 프로 올랐냐면 2%가 빠졌습니다. 이번에 금리가 5.5였기 때문에 얘가 아마 2%에서 3% 정도 기준금리 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내릴 거라고 생각하고요. 소요되는 시간은 짧으면 한 1년 반 정도, 길면 2년 정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장자방의 생각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근데 제가 그동안에 크게 봤던 거시적 그림을 틀린 적이 4년간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럼 참고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 얘기는 금리를 내린다는 얘기는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는 이제 이렇게 한번 여러분께 페이지를 넘겨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보시죠. 자, 먼저 이걸 제가 지난주에 제가 출연을 했으면 이 금리 인하와 동시에 이걸 막 브리핑을 할 수 있었는데 추석이라서 제가 나오는 날이 출연하는 날이 아니라서 좀 떼진한 감이 없지 않지만 한번 여러분하고 살펴보시고 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금리가 인하가 된다는 얘기는 글로벌 자금은 어떻게 바뀔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미국이 금리를 인하한다면 미국 내에서 자금을 투자할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이자 수익이 당연히 줄겠죠. 그러면 이자 수익이 준다는 얘기는 이자 내가 은행에 맡겼더니 이자가 이제 5.5인데 5%밖에 안 돼.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할까요? 금리를 좀 더 수익이 좋은 곳으로 옮길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금리가 좀 더 높은 다른 국가로 돈이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미국 시장의 수익은 우리가 미국 주식이 최고야 하고 여태 왔는데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예, 이머징 마켓 쪽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서 한국은 안정적이고 잠재 성장력이 매우 높은 시장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미국 금리가 인하될 때 자금이 한국으로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저는 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아닌 대만으로 갈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 사람이면 저는 대만 TSMC에 투자하지 삼성전자에 투자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부 올 거다. 그래서 한국 시장이 엄청난 상승이 될 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중 일부는 한국의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번에 올해 지금 정부에서 가산금리를 올렸잖아요. 기준금리는 동결인데 가산금리를 1% 가까이 올려가지고 지금 대출금리가 3.5%, 3.8%가 된 게 4.5에서 4.9%까지 올려놨어요. 이거 1% 올려놨는데 거의 뭐 은행만 좋은 일입니다. 이렇게 되면 은행은 우리에게 저축하는 저축 이자는 조금밖에 안 줘. 안 올랐어. 내 저축 이자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출 이자는 왕창 올라 1%가 올라버렸기 때문에 은행은 노다지를 캐는 겁니다. 이게 어쩌면은 약간 금융 마피아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정부에서 올리라고 그러니까 아싸 올리고 뭐예요? 내가 대출을 할 때 제가 만약 예금하면 예금에 대한 금리는 주지 않아요. 늘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은행만 굉장히 논하는 장세입니다. 그러면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정부 이씨 뭐 하는 거야? 욕하는 건 당연히 해야죠. 그렇죠? 저도 욕 나와요. 욕은 당연히 하는데 대신에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은행주 쪽의 주식을 좀 여러분 눈여겨보시면 좋겠다. 왜 여러분 연말에 은행이 4분기 때 마진율 수익률 얼마 나올 것 같으세요? 역대급 잔치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은행주를 투자할 때다라는 얘기를 여러분께 첫 번째로 드리고 싶고요. 욕은 하세요. 욕 나오니까. 그런데 투자는 은행주 위주로 좀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역대급 실적을 앞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화 가치가 상승할 거로 보여집니다. 이 얘기는 미국의 달러가 약세가 될 거라는 거고 얘는 결국 뭘 생각하는 거냐면 우리가 달러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럼 나는 뭐 할 거야? 달러에 인버스를 투자하는 것이 좀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달러는 결국 인버스에 투자하게 되면 달러가 얼마쯤까지 빠져야 정상 가격일까요?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달러는 1250원에서 1,300원 구간까지는 일단 주저앉지 않을까? 언제까지? 겨울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우리 시장은 어떻게 될까? 시장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연말에 갈수록 올라가는 상승 여력이 전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이해되셨죠? 다음. 자, 대출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높아요. 미국에서 기준금리가 인하됐다는 얘기는 한국의 중앙은행, 즉 한국은행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무조건 따라가진 않습니다만 시간차를 두고 따라갑니다. 지금 보면 한국은행은 내가 금리를 앞으로 내리는 방향을 결정해야 돼라고 인지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부에서 갑자기 금융감독원장이 혹은 금융위원장이 야 니네 여기 부동산값 오를까 봐 안 될 것 같아. 저는 참 거시기한 게 금융감독원, 금융위원이 언제부터 부동산 가격을 의식하고 멘트를 공식 오피셜 멘트를 했는지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부동산 값이 오를 수 있으니 금리를 내릴 수 없다. 글로벌 긴조는 내리고 있는데 이런 얘기가 대체 왜 나오는지 아마 그분들 정치하시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대권 출마하시려고 하는지 총선에 나가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정치적인 의도의 언어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립을 지키셔야 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중립이 아닌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고 계시는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결과 단기적으로는 가산금리를 올려서 금리 인상을 유발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이 3개월 동안 폭등하다시피 했던 사실 전국의 부동산이 폭등하지는 않았고 서울의 강남 3구하고 마용성 정도가 급등을 했거든요. 근데 급등이라고 보기도 애매했던 게 조정이 나왔던 게 직전 고점 정도까지 왔고 고점을 돌파하면 날아가는 건 반포와 압구정의 몇몇 단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오르지는 않았고요. 앞으로 서울의 중하급지와 그다음에 지방 수도권으로 온기가 퍼지기 전에 다 차단시켜버렸습니다. 그 얘기는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정치권에서의 부담을 느끼고 싶지 않은 거예요. 민주당은 다수당 입장에서 계속 부동산 값이 오른다는 얘기를 좌지하고 있다. 얘기하면 욕먹겠죠. 또한 윤석열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씨 부동산 너무 올라. 왜 저기 반포만 오르잖아. 압구정만 오르잖아. 욕먹겠죠. 욕먹기 싫으니까 차단용으로 그렇게 아마 하지 않았을까라는 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정권에서 정부에서 누르는 대로 갈 수 있겠느냐? 어렵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자본주의는요. 자본이 중심인 세상이에요. 자본이 주인이에요. 돈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정치에서 누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전체 큰 흐름의 돈의 트렌드는 우리가 정치 결정권자가 잠깐 내가 브레이크 걸고 잠깐 열어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큰 흐름을 막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올해는 모르겠습니다. 올 하반기 10월 달에 우리가 금리 결정이 한국은행이 남아 있는데요. 올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년 정도에는 반드시 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을 풀고 가는 관점에서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년 여름에서 가을, 내년 요맘때쯤까지는 시장은 계속 우상향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부동산도 주식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식하시는 분들과 부동산을 관심 있게 투자하시는 분이라면은 요 하반기에 지금부터 시작해서 한 10월 말 정도까지 조정이 왔다 갔다 하는 이 과정 안에 내가 그동안 좋다고 생각하는 종목들을 살살 좀 싸게 사놓으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부동산의 투자 심리 관점에서 바라보신다면 금리가 낮아진다면 예금의 매력은 당연히 감소하겠죠. 예금인데 금리 대출 이자 별로 안 주니까요.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좀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하면서 어디 볼까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부동산 쪽으로 안정적인 수익과 자산 가치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처로 끌기 때문에 내년에 한국의 부동산은 상당히 많이 오를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으면 내년 25년 정도, 짧으면 25년 1년 정도일 거고 길다면 26년 말에서 27년 상반기까지는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서 역대급 상승이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파동이 하나 오지 않을까. 왜? 금리 인하 시즌 그리고 신축에 대한 부족 그리고 그동안 눌렀던 규제들이 폭발적으로 누르고 있지만 더 이상 누를 수 없는 시점이 아마 내년 봄부터 출발해서 짧으면 1, 2년 정도 길면 2, 3년 정도 폭발적으로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자산시장에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하시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마 지금 경제TV 출연하시는 분들 중에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얘기하시는 분이 안 계실 겁니다. 이게 원론적인 얘기인데 사실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 경기의 활성화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출금리가 인하된다면 건설사는 기본적으로 대출받아서 사업을 하는 산업입니다. 투자 심리가 강화되면서 건설 경기 굉장히 좋아질 것이고 건설 개발업자 입장들도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니까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내가 주택을 공급하는 데 굉장히 유리한 환경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결론은 그러면 뭐야 얘기하면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는 다양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고 글로벌 자금이 유입될 것이니까 원화 가치가 상승할 것이고 대출 금리가 인하되니까 투자 심리는 강화될 것이고 그다음에 건설 경기 활성화되면서 상호 작용을 하면서 내년도의 시장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진다. 다만 중요한 건 어디가 주도 섹터인지 알고 들어가라.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부분입니다. 조금 길게 설명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게 인터넷에 떠도는 그 그림 중에 재밌어서 제가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 투자 그리고 장기 투자의 그림하고 실제 겪어가는 게 좀 다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장기 투자는 미국장의 경우에는 와 자전거 타고 시작하고 와 길게 시간을 길게 가서 자 목적지에 꼬린 이게 장기 투자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실제 해보시면 아닙니다. 가다가 훅 빠져가지고 주저앉기도 하고요. 나무가 있죠?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길이 없으니까 케이블카 만들어가지고 타고 올라가기도 해야 되고 길이 없으니까 물에 배 띄워가지고 가기도 해야 되고 길이 없으니까 넘어갔다가 다시 이제 꼬린 여기가 목적지인데 다시 꼬린 앞에서 급락을 해가지고 힘들어서 열심히 사다리 타고 기어 올라가서 드디어 목표 도달. 이게 미국장의 장투입니다. 그래서 미국장은 조정이 나올 때마다 내가 사고 올라갈 때 팔아먹는 그 과정을 가져야 되고요. 그런데 한국장은요. 어떠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건 똑같이 미국처럼 시간을 길게 투자하면 장기 투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얘는 좀 다릅니다. 출발하자마자 낭떠러집니다. 급락을 하지요. 갑자기 우리나라 장 왕창 빠집니다. 그리고 반등 좀 하는 것 같아. 그랬더니 힘들게 내려가. 그리고 또 갔더니 물을 만나. 물을 건너가. 그 다음에 케이블카 타고 넘어가. 그 다음에 장애물을 만나. 다시 벙커를 만나. 근데 보시면 여러분 차이가 뭐가 있는지 가만히 한번 보실래요? 제가 여기 색깔을 가지고 보여드릴게요. 미국장은요. 내가 출발점이 여긴데 올라가요. 이렇게 우상향으로. 보이실까요? 고생하지만. 국내장은 어떠냐면 똑같이 개고생하는데 출발점은 도착점은 어때요? 이 밑에 있습니다. 우하락입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을 장기 투자한다? 굉장히 미련하고
약간 모자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1997년에 IMF가 왔잖아요. 97년 말에. 근데 그때 당시 시총상위 1등부터 10등 중에 지금도 1등부터 10등 안에 살아남아 있는 종목은 여러분 아십니까? 현대차 그룹하고 삼성전자밖에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없어요. 10년이 지나면 내가 시총상위 20위 안에 있던 종목이 바뀌어요. 20년 뒤에 또 바뀌고 또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장기 투자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미국은요. 애플, 코카콜라, 우리가 구글 뭐 이런 회사들이 물론 엔비디아라든가 테슬라라든가 해성처럼 나오는 종목들이 있죠. 그런데 전통적인 종목들이 굉장히 오래도록 수십 년간 성장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는 여러분께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 방송이다 보니까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것은 국내 시장에 너무 많이 비중 두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금투세를 연말에 시행하겠다고 민주당에서 고집 부리고 있는 관계로 저는 원래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중장기 투자는 오히려 차라리 미국장, 그다음에 인도, 그다음에 중국, 그다음에 베트남, 일본 이렇게 대만 이렇게 해외 지수에 투자하는 ETF 중심으로 거래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권하고 싶고요. 제가 이번에 온라인 투자를 통해서 온라인 무료 강의 토요일 날 9시부터 12시까지 하죠. 그때 제가 그 설명을 상세하게 드릴 테니까 여러분 온라인 강의에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가 자본의 이민을 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내에만 투자할 것이 아니라 해외 시장 중에서 안정적인 우상향을 그리는 그리고 저평가돼서 올라가기 좋은 이제 바닥을 다진 종목들 위주로 하시는 것이 어떨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케이 여러분 그렇게 한번 투자를 바꿔보시죠. 네, 이렇게 시장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특히나 금리 인하, 우리가 굉장히 기다려온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까지 한꺼번에 짚어주셨는데요. 이 금리 인하로 인해서 앞으로의 시장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주셨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또 투자자분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혼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거는 잘 모르시겠죠?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그 해답을 명확히 알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은요 온라인 강연까지 우리 시청자분들께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온라인 강연 이번 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이뤄지는 그런 강연인데요. 주식과 ETF뿐만이 아니라 선물 옵션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 다양한 투자 방법들을요 알아가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4년 동안 미뤄오신 분들 지금 마지막 기회니까요. 지금 팍스 통신망 화면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빠르게 좀 더 시장 상황에 대해서 알아봤으면 종목 이야기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전문가님 지금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있으면 분할 매수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런 종목들이나 뭐 상품들이 있을까요? 예, 그러면 제가 오늘 이게 마지막이라고 되게 욕심을 내서 앞에 시간을 많이 썼거든요. 네. 사실 종목을 꽤 많이 갖고 왔는데 그래서 설명은 안 할게요. 그냥 제가 툭툭 던지기만 할 테니까 이거라고만 알고 토요일 날 오시면 돼요.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분할 매수만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막 콘덴서입니다. 32,000원에서 35,000원 구간에 분할로 사시고 1차 목표가 42,000원 보겠습니다. 손절가 31,000원입니다. 얘는 42,000원에 안착을 한다고 두면 48,000원, 5만 원까지 2차 목표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제가 방송하는 시간을 지난 뒤에 시세가 날 수도 있어서요. 여러분이 관리를 좀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달까지 방송하고 안 하니까요. 다음. 자,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중에서 꽤 안정적인 종목이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포스코 퓨처엠을 여기 20만 원에서 21만 원 요 자리에서 분할 매수했다가 올라올 때 여기 24만 5천 원, 25만 원 찍을 때 다 팔고 나갔거든요. 지금 다시 떨어질 때 쌍바닥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방송할 때 뭐라 그랬죠? 명절 전에 쌍바닥 오면 한 번 더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마찬가지 20만 원에서 22만 원 구간 매수 잡아서 목표가 28만 원에서 29만 원 보고 있습니다. 손절가는 18만 2천 원입니다. 여기까지 끌고 가서 차익 실현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세한 말씀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 토요일 날 온라인 강의 오시면 이 종목들을 왜 사야 되고 목표가를 뭘 잡고 어떤 패턴으로 진입했는지 하나씩 설명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시간 없으니까 결론만 얘기합니다. 두 번째. 그다음에 에코프로머티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도 지난해 우리 보시면 5월에 조정 나올 때 8만 원에서 8만 5천 원 구간 매수해가지고 쭉 치고 올라가는 바람에 40% 이상의 수익을 내고 13만 8천 원 찍을 때 13만 원에서 다 팔고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마찬가지 바닥을 주면서 8월 5일 날 제가 조정 나올 때 우리가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보자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이때가 우리가 8만 원, 8만 5천 원 요 구간 안에서 매수를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8만 원
안 잡히면 9만 원, 10만 원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했던 종목인데 꽤 많이 치고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오늘만 8.7% 올라왔고요. 저는 이 종목 목표가 13만 원에서 14만 원 정도, 조금 길게 가면 15만 원 정도 보는데 우리가 안정적으로 13만 원에서 14만 5천 원 요 구간 오면은 차익 실현 끝내셨으면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아직 좀 남아있다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좀 새로운 업종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코덱스 에너지 화학이라는 ETF입니다. 종목 코드 117660입니다. 자, 우리가 에너지 화학은요, 소위 말하는 기름값, 그다음에 가스값입니다. 이제 여러분 추석까지만 해도 무지하게 더웠었는데 어제 그제부터 춥더라고요. 예, 오늘도 긴팔 입고 나왔는데 반팔 그저께까지 입다가 어저께 추워가지고 긴팔로 바꿨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슬슬 난방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저는 지금 에너지 쪽이 이제 지금 9월 달 요 말부터 10월까지가 조정 시에 살살 받으셔야 되는 시기일 것 같고요. 그리고 겨울에 시장이 왕 하면서 올라가면 기름값은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오르겠죠. 에너지화학 기업들은 수익성이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높아지겠죠. 그래서 저는 얘가 지금 여기 우리가 11,000원에서 11,700원대에서 분할로 살살 사놓으셨다가 쭉 치고 올라가면 13,500원에서 14,200원 정도의 보수적으로 팔고 나가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겨울 되면 제가 사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가스공사라든가 이런 게 몇 개를 사는데 사실 개별 종목 잡기가 이쪽 에너지화학 쪽은 쉽지 않아요. ETF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대장주 중에는 반도체인데요. 반도체는 두 개가 있죠. 대장주가 한미반도체하고 SK하이닉스입니다. 따라서 이 종목 9만 원에서 10만 원 구간 여기서 이렇게 분할로 살살 사 놓으셨다가 올라오면 12만 5천 원에서 1차 차익 실현하시고요. 12만 5천 원 그대로 통과한다면은 저는 여기 16만 원 언저리까지만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언제까지? 올해 연말까지요. 11월 혹은 12월 정도에 도달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잡아도 50% 정도의 수익은 무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장주니까 슬슬 좀 천천히 담아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리노공업이라고 하는 회사도 마찬가지 반도체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얘도 직전 저점이 16만 4천 원이었기 때문에 이 자리 이탈하면 손절친다 생각하고 여기 17만 원에서 19만 원 구간에서 분할로 배수하시고요. 1차 목표가 23만 원, 24만 원에서 1차 반을 청산하시고 손절 가격은 앞전 저점 16만 4천 원 무너지면 16만 3천 원에 손절 쳐버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추가로 올라간다면 연말에 27, 8만 원까지 가는 것을 1차, 2차 목표가로 제시하겠습니다. 이 종목 괜찮아 보입니다. 충분히 주종 나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이닉스를 보시게 되면 얘가 반도체 중에 대장주인데 보시면 앞에 저점을 살짝 깼다 올라오기 때문에 비중이 한미반도체가 좀 더 많은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매수 가격은 14만 원에서 16만 원에 사서 목표가 20만 원 안착을 먼저 보시죠. 여기까지만 올라가도 20% 이상의 수익은 날 것 같습니다. 손절 가격은 14만 2천 원 제시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계속 관리해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종목 간단하게만 말씀드렸고요. 이 종목들을 왜 샀고 앞으로 목표가가 어떻고 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거고 종목이 어떻게 흘러갈 건지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여러분 지금 화면 하단에 보시면 팍스통신방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언제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온라인 특강하니까요. 특강을 통해서 한번 오시면 되겠고 이제 제가 하는 온라인 특강은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들을 수 있는 기회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까지 출연하고 더 이상 출연하지 않습니다. 미리 늦게 오신 분들 오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제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선물 옵션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놓칠 수 없는 종목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드렸습니다. 사실 지금 방송 시간이 너무 짧은지라 우리 시청자분들께 종목명만 조금 확실하게 언지를 드렸는데 사실 어떻게 대응하느냐, 어떤 전략을 세우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겠죠. 그런 대응과 전략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 전문가님이 우리 시청자분들께 직접적으로 이야기해 주신다라고 합니다. 자세하게 알고 싶다, 나는 대응하는 방법, 전략까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여기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QR코드 통해서 앞으로 좀 긍정적으로 흘러갈 우리 시장 미리부터 저희와 함께 준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AS까지 함께 도와드린다라고 하니까요. 마지막 기회 지금 놓치지 마시고 온라인 특강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온라인 특강 QR코드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빠르게 주식과 ETF 얘기를 끝냈으니까 우리 선물 옵션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할 텐데 전문가님 선물 옵션과 또 매매 사례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실까요? 예, 우리가 선물 옵션 그러면 주식하고 차이는 가장 큰 건 딱 하나입니다.
주식은 올라가야만 수익을 낼 수 있고 떨어지면 손해가 납니다. 당연한 거죠. 그런데 선물 옵션은요. 내가 올라가는 방향에 배팅하는 종목이 하나가 있고요. 시장의 하락에 배팅하는 종목 하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종목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시장의 상승에 배팅하는 종목 하나, 그리고 하락에 배팅하는 종목 하나. 그럼 시장이라고 얘기하면 주식은 3,000개가 넘는 종목이 있고 ETF까지 치면 뭐 수천 개가 되는데 그것들 중에 올라갈 걸 찾는 게 쉽지 않죠. 골라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코스피 지수 200, 코스피 200 지수라고 하는 것이 올라가면 상방 대응하고 내려가면 하방 대응하는 선물 옵션은 종합 주가 지수가 오르냐 내리냐만 선택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올라갈 종목 내려갈 종목 골라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19년 전에 왜 주식이 아닌 선물 옵션을 선택했냐면 종목 고르기 너무 힘들어서요. 저걸 언제 매일 하고 하겠습니까? 그럴 시간도 없고 그럴 에너지도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종합주가지수가 올라가면 상방 내려가면 하방 홀짝 게임을 하는 것이 승률이 훨씬 높다라고 판단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잘한 것 같습니다. 만약 그때 주식을 했다면 지금쯤 저는 깡통차고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락장을 너무 많이 만나기 때문에 그걸 인내하고 견디는 것이 정말 불가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식으로 자리 잡고 돈을 많이 버시고 10년, 20년, 30년 살아남으신 분들을 저는 존경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선물 옵션 시장은 내가 상승인 줄 알고 봤다가 장이 빠지면 하방으로 방향만 바꾸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게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왼쪽에 있는 것이 콜 옵션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풋 옵션입니다. 이것이 기준점, 콜 옵션의 기준가고요. 풋 옵션의 기준점입니다. 얘가 만약에 무게가 똑같다면 기울기가 시소라고 생각하시면 콜, 풋 어느 쪽도 기울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콜 옵션의 기준점이 붕괴된다면 누가 올라가냐면 풋 옵션이 올라가요. 풋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주가가 하락한다는 뜻이고요. 반대로 풋옵션의 기준점이 붕괴되면 누가 올라가냐면 콜옵션 이게 올라갑니다. 얘는 주가의 상승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방향을 잡는 것은 콜, 풋, 옵션들 중에 기준점을 누가 깨느냐만 보면 방향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선물 옵션이 위험하다,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기준점을 잡을 줄 몰라서 그래요. 자, 하나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아침에 장 출발하고 주가가 하락합니다. 주식이었으면 손해 났겠죠. 얘는 선물로 매도해서 내려가는 폭, 요만큼의 하락폭에 대한 이익을 1번 구간에서 수익을 냅니다. 그러면 주가가 빠지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콜옵션을 보시게 되면 기준점이 2.5예요. 여기 제가 수평선 그려놨는데 2.5라고 하는 기준점 얘를 붕괴합니다. 콜의 기준점이 붕괴됐다는 얘기는 누가 간다는 얘기야? 풋옵션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얘는 기준점이 0.31입니다. 근데 이 가격이 시작하고 쭉 치고 올라가면서 얼마까지 가냐면 0.62까지 갑니다. 그럼 얘는 몇 퍼센트 났냐면 아침에 출발할 때 풋옵션에서 500%의 시세가 납니다. 뛰어나죠. 엄청나죠. 주식은 우리가 하루에 상한가 가봐야 겨우 30%인데 옵션은 시세가 날 때 500%도 난다는 겁니다. 상한가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식을 가지고 1억 가지고 내가 30% 수익 내야 300만 원. 맞죠? 그런데 30% 1억이면 3천만 원이겠네요. 그런데 내가 만약 그렇지 않고 그냥 1,000만 원만 가지고 풋옵션 샀다고 들면 5천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1억을 배팅해서 3천만 원 얻을 거냐, 1,000만 원 배팅해서 5천만 원 얻을 거냐. 적은 금액 가지고 수익률이 높다면 리스크가 적죠. 들어간 돈이 내가 투자한 돈이 1억이 아니라 1,000만 원밖에 배팅, 내가 10분의 1의 원금밖에 투자 안 했는데 내가 30% 상한가 수익 낸 것보다 얘가 5배 수익 낸 게 훨씬 더 많다면 매력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장이 저점을 만들고 나서 눌림목 이후에 올라가죠. 이때 보시면 풋옵션의 기준이 무너지는 게 확인되고 나서 나는 상방에 배팅했을 뿐인데 콜옵션이 몇 배가 나냐면 무려 700%의 급등을 하게 됩니다. 야, 그러면 상승장에서도 콜옵션이 수익이 더 많고 하락장도 많다면 이거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럼 지수가 급락을 할 때 어땠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주식하시는 분들 상상도 하기 싫은 날이 8월 5일이었을 겁니다. 저는 이날 아주 노다지lik했던 날인데 선물지수가 25p가 빠졌습니다. 통상 선물은 하루에 3포인트에서 4포인트 정도 움직이는 진폭을 갖습니다. 그런데 25포인트면 보통 7, 8거래일 정도의 움직임만큼 빠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콜옵션의 기준점 4.07 무너졌다. 이거 하나만 알았을 뿐이에요. 아침에. 그리고 하방 배팅했습니다. 몇 배 났냐면요. 바닥에서 저점에서 고점까지 130배가 났습니다. 이때 엄청난 수익을 역대급으로 내셨습니다. 심지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서 힘드셨던 분들이 이 덕에 이날 이 파동을 드신 걸로 일어났다는 감사의 인사를 제가 수도 없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보람된지 아십니까? 남들 주식으로 박살나는 장에 선물 옵션 하신 분들은 풋 옵션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주기적으로 하락합니다. 자, 그러면 또 8월 2일도 한번 보실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급락하는 날 하루 종일 빠졌는데 얘는 좀 덜 빠졌네요. 9.4p 빠졌네요. 마찬가지로 콜옵션이 기준점이 무너지는 게 확인되고 나서 나는 하방에 배팅했을 뿐인데 얘는 몇 배가 났냐면 당일날 2000%가 났습니다. 20배입니다. 여러분 20배 못 먹어도요. 내가 배팅해서 2배, 3배만 나도 내 원금 반토막 난 주식 계좌 복구될까요? 안 될까요? 되고 수익 전환 됩니다. 굳이 내가 주식 반토막 난 거 복구하느라고 1년 걸리고 2년 걸리고 그런 우리가 엉뚱한 힘든 고생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차이는 뭐가 있냐면 선물 옵션을 배울 마음을 가졌냐 안 가졌냐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4년 동안 여러분하고 방송을 하면서 매달 선물 옵션에 대한 특강도 하고 주식에 대한 강의도 하고 온라인으로 강의도 하고 여러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께 배워두시면 참 유익합니다. 제가 언제까지 강의할 수 있을지 몰라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이제 진짜로 이번 달이 끝이네요. 그럼 여러분 앞으로는 선물 옵션을 배우고 싶어도 그리고 ETF를 배우고 싶어도 시황을 보는 법을 배우고 싶어도 장자방에 배울 기회는 이제 없네요. 그러면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 날 9시부터 12시까지 오셔야 될까요? 안 오셔야 될까요?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9월 5일 날 보십시오. 이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만긴 날인데요. 시장이 출발하면서부터 왕창 빠지면서 급락을 해버립니다. 이날 얼마나 냐면 콜옵션 기준점 3.19 무너진 거 이거 하나 확인했을 뿐입니다. 그랬는데 풋옵션은 저점에서부터 몇 배가 쓸까요? 1000%입니다. 10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 여러분 주식을 1000만 원 갖고 한다고 칩시다. 아주 최소적 금액으로 1000만 원 갖고 한다고 칩시다. 10% 수익 나봤자 나는 100만 원 법니다. 50% 수익 나봤자 나 얼마 벌어요? 500만 원밖에 못 법니다. 그런데 10배 났대요. 그럼 얘 10배면 1000만 원이 1억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 찾으실랍니까? 주식으로 50%씩 내는 거 되게 어려운 거 아십니까? 50% 벌기도 힘들어요. 버티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10배가 나는 이런 장들이 하락장에 수도 없이 기회가 온다. 배워볼 만한 겁니다. 왜? 배워보고 내가 몇 달 동안 모의 투자해보고 그리고 내가 안 맞으면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배우지도 않는 것만큼 미련한 방법은 없다는 생각입니다. 내가 공부해보고 책 좀 보고 강의 좀 들어보는 그 노력조차도 안 하고 나서 어려우니 위험하니 굉장히 무식한 뇌피셜의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상승은요. 그러면 8월 5일 날 보실래요? 8월 7일입니다. 이날 제가 온라인 공개 강의했던 날이거든요. 여러분 이날 거의 서버가 터졌습니다. 워낙 많은 분이 오셔가지고 아침 시작부터 8월 5일 급락 이후에 상방을 얘기했는데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이날 여러분 우리가 코스피가 사이드카가 벌어질 만큼 우와 해서 급등을 했거든요. 근데 자 보세요. 이날 공개 강의 날 공개 방송 날 콜옵션이 몇 배 나냐면 1500% 15배 났습니다. 저희가 잡은 단가와 청산 단가에서 580% 수익 났습니다. 5배 5.8배예요. 내 원금에. 그 반토막 난 사람 괜찮겠죠. 3분의 1 토막 난 사람 괜찮지 않을까요? 내가 5분의 1 토막, 거의 10분의 1 토막 난 사람도 거의 원금을 회복할 만큼의 수익을 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식은 하루에 30% 그런데 주식으로 더블 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팍스TV 출연하면서 제가 4년 동안 방송을 했는데 여러분하고 함께 했던 종목들 중에서 제일 수익 많이 났던 게 90% 정도 이익 난 것 같습니다. 100% 못 찍었습니다. 그만큼 100% 먹기가 어렵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저는 대형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중소형 종목을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몇백 프로 날아가는 종목을 안 잡아요. 못합니다. 대형주 위주로 안전하게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제일 좋은 건 선물 옵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마지막 강의이기 때문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이제는 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사실 말씀드리고요. 여러분 조금 관점을 한번 바꿔보시면 이제는 상승장에는 상방으로 하락장은 하방 대응하다가 그러다가 가끔 종목이 있으면 한 번씩 이렇게 잡는 매매로 2, 3개월에 한 번씩만 주식하셔도 좀 안전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해외 시장 어떻게 해야 될지에 관한 얘기들도 이번 주 토요일 날 9시부터 12시까지 함께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 전문가님과 우리 주식 종목들, ETF, 선물 옵션까지 한꺼번에 다뤄봤습니다. 사실 전문가님들 중에서도 이 모든 걸 한꺼번에 또 제대로 할 수 있는 분은 얼마 없다, 거의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드리는 혜택, 또 전문가님의 그런 노하우들 한꺼번에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오늘 더더욱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개 방송이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QR코드 통해서 함께 하셔야지만 저희 전문가님이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드리는 종목의 대응 그리고 AS까지 또 ETF를 보면 어떤 게 좋을까 또 선물 옵션은 어떻게 투자하는 걸지 다 자세하게 다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마지막 공개 방송 지금 QR코드 통해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인 만큼 지금 빠르게 함께 해주셔야겠습니다.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 가지 투자 방법으로 계속해서 수익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 거고요. 지금까지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해주시고 해당 종목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에 투자에는 항상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수익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